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 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때 강력한 기병부대로 쇠퇴해가던 제정로마를 떨게 했지만 서서히 로마 제국과 상호작용하면서 사라져간 고투족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제정로마의 전반기 약 200년 동안 로마군은 이민족을 공격해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기보다는 국경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방어 위주의 군사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기존의 영토를 지키는 데만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족의 국경 침입 횟수가 점차 많아지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의 방어 전략으로는 영토를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사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선방어, 즉 지역방어 개념에서 탈피하여 기동예비대를 중시하는 기동방어 전략 개념으로 군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전방의 후방에 배치한 예비대를 허점이 생긴 전방의 방어선으로 투입하는 한편 양성한 정예기병으로 편성된 기동예비대를 운용하여 기동성이 떨어지는 보병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로 돌아간 것처럼 기병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국경선으로 침입한 적의 전투력이 강력하면 국경선 방어부대는 일단 국경지역을 포기하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방어부대는 후방의 예비대와 함께 다시 전방으로 진격하여 국경을 탈환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개 로마 군단의 병력 규모가 6,000명에서 2,000명으로 감축된 상태에서 사실상 국경 방어선을 고수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전투 시에는 몇 개의 군단을 한 곳으로 모아 그리스 방진처럼 운용했습니다. 로마가 이처럼 기병부대로 편성된 기동예비대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전략전술 체계상의 큰 발전이었으나 동시에 다시금 그리스 방진을 사용한 것은 엄연한 퇴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정로마 후반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로 이민족으로 편성된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로마 제국이 군사적으로 쇠퇴기에 들어서자 변방지대의 게르만 민족이 서서히 로마 제국의 영토를 침식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 4세기에 심각한 인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던 로마는 하는 수 없이 국경지대 너머에 살고 있던 이민족에게 경작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병력을 치르게 했는데 이는 과거의 외인보조부대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외인보조부대는 점차 세력이 커진 상태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반란 세력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4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변방 이민족의 인구는 점차 팽창하여 남으로 동으로 정착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의 한나라에서 쫓겨온 것으로 여겨지는 훈족이 흑해 지역으로 침입하면서 이에 밀린 게르만 민족이 연쇄적으로 대이동하여 로마 제국으로 본격적으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었지요.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고투족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기원한 동게르만족의 일파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최초의 거주지는 동부 스웨덴 지역이었으나 1세기경에 그 일부가 발트해안과 비스와강 유역으로 이주해 내려왔다고 하지요. 남아한 고투족은 로마 제국의 변경에까지 다다라 로마 제국의 일부를 점령하였으나 3세기경에는 동고투족과 서고투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들 중 서고투족은 발칸반도로 내려와 이곳에 정착하면서 로마 제국을 위해 용병이 되어 국경선 방어부대로 복무하였지요. 그러다가 378년 이들 서고투족으로 편성된 국경선 방어부대가 반란을 일으켜 로마군의 수비대가 방어하는 아드리아노플성을 공략하고 주위를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발렌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지원군을 이끌고 왔지만 로마군은 대패하고 발렌스는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서고투족의 기병이 승리해 기병의 우위를 입증함으로써 전사상 큰 전환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승리는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발렌스 황제는 6만 명의 로마군을 중앙에 보병, 양익에 기병을 배치하고 서고투족을 공격했으나 서고투족의 전투력을 우습게 본 그는 사륜마차로 둘러싼 큰 원형 긴지 안에 배치된
서고트족의 병력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로마군보다 절대 적지 않았던 규모의 서고트족은 병력의 반 이상이 기병으로서 이들 기병은 원래 원형진지보다 높은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군이 기습 공격할 때 서고트족의 기병은 마초를 구하러 진지를 떠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자신들의 진지에 공격을 가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고트족의 기병대는 신속히 복귀하여 원형진지 가까이에 접근한 로마군의 보병을 맹렬하게 공격했지요. 그러자 원형진지 안에 서고트족의 보병들이 이에 호응하여 진지 밖으로 달려나와 로마군을 포위했습니다. 앞뒤로부터 공격을 당한 로마군의 보병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서고트족의 기병과 보병은 우왕좌왕하는 로마군을 포위하고 4만 명 이상을 무참히 살육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서고트족은 무기력한 로마군에 대해 기병대의 신속한 기동력으로 그리고 보병과 기병 간의 훌륭한 팀워크로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병들로 편성된 고트족의 보병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군기가 해이해진 로마의 직업적인 상비군에 대해 애국심과 정신전력 면에서 훨씬 우세하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 이후 유럽의 주요 전장에서는 기병대가 주력으로 나서고 보병은 보조부대로 물러나는 이른바 기병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병 전술은 이후 중세 유럽의 군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드리아노플성 전투의 승리 이후 서고트족은 410년 서고트족의 지도자 알라리크가 로마를 대약탈하는 로마로서는 일대 치욕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결국 415년 로마는 이베리아 반도와 오늘날의 프랑스 남부지방을 정식으로 양도하여 게르만 민족의 국가인 서고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용인해야만 했습니다. 서고트족의 로마 대약탈은 로마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서고트 왕국은 로마인 지주로부터 농지의 3분의 1을 몰수하였으며 법전의 편찬 등 국가 체제의 정비에도 주력하였다고 합니다. 451년 서고트 왕국은 카탈라우눔 전투에서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과 그 동맹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서고트 왕국의 국왕 테오도리쿠스 1세가 전사하였으며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서고트 왕국은 훈족의 서진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병 부대를 앞세운 서고트 왕국은 카탈라우눔 싸움을 거쳐 에우리크 왕 때에는 대부분의 에스파냐 지역을 정복하여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고트 왕국은 동로마군의 침입과 내란으로 시달렸으나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로마 개국민과의 융화를 도모하다가 711년 이슬람 교도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서고트 왕국은 문화적으로는 로마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종교적으로는 아리우스파 기독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로마의 제도와 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문화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은 유지했습니다. 한편 흑해 서부간에 정착했던 동고트족은 370년경 동방으로부터 이동해온 훈족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후 아틸라가 죽어 훈제국이 와해되자 동고트족은 독립해서 488년 이탈리아에 들어가 동고트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왕국은 테오도릭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번영했지만 결국 553년경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정복되고 맙니다. 동고트족도 로마의 행정, 법률,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비잔틴 제국에 정복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고트족이 오늘날에 남긴 유산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만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건축과 미술 등에서 사용되는 고딕이라는 용어는 고트족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고트족의 건축과 미술 양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 고트족에서 비롯된 고딕이란 말을 바바리안족에서 비롯된 바바리안, 즉 야만인이라는 말처럼 야만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였지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의 학자들이 중세 유럽의 건축과 미술을 낮게 평가하고 이를 경멸적인 의미로 야만적인 것을 나타내는 고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트족의 야만성을 암시한 이 단어는 오늘날에는 중세 후기를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도 그 의미가 바뀌어 사용되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딕 양식이란 말은
중세후기의 건축 스타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아치형 천정으로 대표되는 성당 건축이 이 양식의 특징이지요. 한편 18세기에 이르러 고딕이라는 말은 고딕 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딕 소설은 어두운 분위기, 초자연적 요소, 공포, 고대성이나 폐허 등의 요소를 포함한 작품들로 대표적인 것에는 프랑켄슈타인이나 드라큘라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의 문학적 표현에서 이 고딕이라는 말은 어두운, 신비로운, 우울한 스타일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고딕어는 사어가 되었지만 고트어로 번역된 성경이 남아있어 게르만어 계통의 언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트족은 자신의 법체계를 발전시켜 로마 법과 결합하였으므로 후에 유럽 법률 체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법체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트족은 로마 제국과 오랜 기간 상호작용하여 두 문화를 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고트족이 통치한 지역에서는 로마와 게르만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고트족이 단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민족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로마 제국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한때 로마 제국을 강력한 기병대로 떨게 했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과 상호작용하며 사라져간 고트족의 이야기와 고트족이 남긴 유산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